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업수학 4장 연립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미분 방정식을 알기 전에 연립상미분 방정식은 이 행렬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야지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 단어는 사실 공업수학 기준으로 따지면은 7장과 이제 8장을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교과서 자체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사실 공업수학 7, 8장이 이 앞부분에 좀 나와야 되고, 이 공업수학 지금 현재 배우는 이 4장이 사실 끝부분에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미리 앞당겨져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행렬을 간단한 어떤 수준에서만 좀 배워보고 넘어가서 이제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 유도되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매트릭스는 우리가 아는 뭐 매트 뭐 그런 이런 뭐였죠? 그러니까 체육 대회 같은 데 보면은 매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이런 모양의 두꺼운 판재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사각형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데이터들의 숫자를 담는 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숫자를 우리가 담아서 저장을 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렬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뵐 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의 행렬뿐만 아니고 다른 수업에서의 행렬과 관련된 뭐 선형대수에 대한 어떤 수업들을 들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수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혹은 정사각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으로 괄호 안에 배열을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요 행렬을 쓸 때는 행렬 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해서 볼드체로 이렇게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필기를 할 때는 보통 A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물결 모양을 씁니다. 그래서 행렬 표현할 때 보면은 A에 볼드체를 쓸 때는 뭐 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칠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A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행렬이 되겠고, 혹은 A의 밑에다가 이렇게 물결 모양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저는 물결 모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마다 약간 그런 기호들이 굉장히 다른데, 아니면은 A에다가 괄호를 쓰는 경우. 그래서 고등학교는 아마 이 괄호를 많이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로 표현한다라든지 물결로 표현한다라든지 아니면 A에다가 대고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세로선을 하나 그어주는 그런 형태를 행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다 행렬로 가장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A의 볼드체, 이 A 행렬이라고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냥 A 행렬 이렇게 읽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A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은 숫자를 하나로 기호로 이렇게 쓰지만은 이 기호 안에는 이런 데이터들의 어떤 수가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행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렬의 크기, 나중에 행렬의 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이 왼쪽에 있는 이 A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괄호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크기는 괄호 길이는 이제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n이 됩니다. 그래서 m행 n열, 그래서 행열, 그래서 보통은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할 때 보면 가로, 세로 이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를 곱해주는, 그러게 이제 우리가 행렬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말을 또 많이 쓰냐면 데이터의 개수라고도 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데이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좀 편리하겠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 행렬 안에 있는 그 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소라고 하고 엔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할 때 우리 엔트리 공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하는 그 선수들이 이제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선수 A는 뭐 김모모 씨다. 선수 B는 뭐 이모모 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엔트리를 쓰는데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소는 엔트리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또 요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엘리먼트라는 표현도 간혹 씁니다. 그래서 행렬에 배열되어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하나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A의 JK라고 쓰면은 J행 K열의 원소가 뭘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혹은 숫자가 뭘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이 정방행렬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 그래서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 행렬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 3x3, 4x4.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3열, 3. 그래서 각각의 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요거를 이제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요 선을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거를 우리가 정방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방행렬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각행렬은 전부 정방행렬입니다. 그리고 대각행렬은 뭐냐면은 정방행렬이면서 이 가운데 대각 성분만 값을 갖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을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각행렬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따져주는데 나중에 한번 배우시겠지만은 대각행렬은 사실은 수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대각행렬로 행렬을 만들어주면은 계산이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수치 해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과목에서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벡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하라는 단원에서 배운다라고 들었습니다. 기하학이 아니고 기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아마 벡터를 일종의 화살표로 배웠는데요. 사실 화살표의 개념이 벡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벡터의 어떤 일부, 그러니까 2차원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3행 1열,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작아지면은 그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은 벡터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한 개의 행 혹은 한 개의 열로 된 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크게 범주에 있으면은 그 행렬에서 가장 일부가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를 우리가 화살표라고 보통은 배우는데 사실은 벡터의 일부 중에 화살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은 한 개의 행 혹은 한 개의 열로 된 행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간혹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벡터를 표현할 때 보통 표현을 하는 방식이 행렬이랑 표현이 동일합니다. 행렬과 표현이 동일한데 왜 벡터의 모양을 벡터인데 왜 행렬 표시를 했냐 이렇게 간혹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전부 다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표현과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렬과의 표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볼드체로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A를 이제 이렇게 볼드체로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 행렬과 동일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결, 그리고 A라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쓰기도 하는데, 괄호를 쓸 때는 이렇게 네모난 괄호를 보통 쓰기도 하는데, 굳이 벡터를 표현을 괄호로 했을 때는 보통은 물결 괄호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물결 괄호를 좀 많이 쓰고요. 이런 어떤 디귿 괄호는 보통은 이제 행렬을 표현할 때만, 벡터가 아닌 행렬, 그래서 적어도 2행, 2열 이상인 경우만 이 디귿 괄호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행인 벡터를 우리가 행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로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 벡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열, 그래서 이걸 열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컬럼 벡터, 로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도 배우겠지만은 보통의 기준은 다 열 벡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괄호의 개수부터 먼저 치기 때문에 이런 열 벡터를 항상 기준으로 보고, 행 벡터는 열 벡터가 뒤집어져 있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이제 하나의 열로, 행열로 보시기도 하고요. 그 벡터를 좀 확장해서 보면은 벡터는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은 행렬을 이제 변환하는 거를 한번 보면은, 다음을 행렬식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표현을 좀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3차 연립방정식이죠. 자, 3차 연립방정식을 구할 때는 가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이 가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는데, 이거를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주냐, 이 각각에 있는 개수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개수들을 뽑아냈고, 그 개수들을 하나하나 다 써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는 EX 자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따져주는데, 개수가 0인 걸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X의 이승의 개수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X1, X2, X3는 다음과 같이 열 벡터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우변에 대한 항을 이렇게 열 벡터로 6, 20,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렬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상등, 행렬이 어떻게 같아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상등은 값뿐만이, 대응되는 원소뿐만이 아니고 행렬 크기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케이스만 행렬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크기와 각각에 상응하는 값들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행렬이 상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무리 행렬의 값이 같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모양 자체가 다른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행렬이 다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양은 같지만은 상응하는 개수가 원소가 다른 경우, 이러한 다른 경우에도 행렬은 역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행렬의 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행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합 혹은 뺄셈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게는 이제 2 곱하기 2행렬, 그리고 여기도 2 by 2행렬, 요렇게 됐을 때 행렬의 모양이 같은 경우, 형태가 같은 경우에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해당되는 번호에 해당되는 개수를 더해주는 값, 그 더해주는 값에서 값을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행일열은 2 더하기 4는 6이 되는 거죠. 그리고 2행 2열은 4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이는 게 바로 행렬의 모양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는 게 바로 스칼라 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칼라 곱은 어떻게 되어 있냐, 행렬의 각 원소의 상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K라는 어떤 개수가 있으면은 각각 원소들에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스칼라 곱이 4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앞에 거기에 있는 행렬이 0, 1, 2, 0이라고 하면은 각각 개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 4, 8, 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행렬의 합의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크기가 같아야지 행렬의 합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C와 K가 상수다라고 했었을 때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C라는 상수가 A 플러스 B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C 플러스 K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A의 플러스 0행렬.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0행렬이라고 합니다. 0행렬은 어떤 거냐? 안의 개수가 전부 다 0인 거. 그래서 안에 원소들의 값이 다 0인 거를 우리가 0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행렬에다가 다 0을 더해주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C 곱하기 KA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곱에 대해서,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CK 먼저 계산해주고 A를 계산해줘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행렬에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행렬. 그래서 이 마이너스 A행렬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행렬로 보셔도 되죠. 그래서 스칼라 곱에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A행렬과 마이너스 A행렬을 연산이 돼서 0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라는 그런 행렬은 자기 자신의 스칼라 곱이 1인 형태가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렬의 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은 무조건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은 행렬의 크기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크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령 A 행렬과 B 행렬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크기가 M by N 행렬, 그 다음 P by Q 행렬이다. 자, 이런 행렬이 되려고 하면은 자, 연산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행렬과 B행렬이 계산이 되거나 B행렬 곱하기 A행렬이 계산이 되려면은 마주 보고 있는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행렬은 어떻게 되냐면은 M 곱하기 N행렬이고요. 그 다음 B행렬은 P 곱하기 Q행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요 개수가, 요 마주보고 있는 요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행렬은 N 곱하기 P행렬이 되는 거고요. N 이퀄 P가 같아야지만 연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연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보면은 이 개수를 굉장히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이 데이터의 곱이라든지 데이터의 덧셈이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행렬을 배우게 되면은 이러한 논리적인 어떤 연산의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만 가지고도 이 코딩이 잘 작성이 되어 있냐, 작성이 되어 있지 않냐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합의 조건, 행렬의 곱의 조건은 이 행렬의 크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잘 따져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 곱하기 A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P 곱하기 Q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행렬은 M 곱하기 N 행렬, 마주보고 있는 열과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와 M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연산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때 밑에 있는 경우에 Q와 M이 다른 경우는 연산이 불가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곱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11에 A12에 A13. 그래서 여기는 3x 3행렬. 그리고 여기는 3x 2행렬이겠죠. 가로가 3줄, 세로가 2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수가 같죠. 그러니까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계산 가능.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자, 결과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면은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3 곱하기 2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보면은 A 곱하기 P행렬이 계산이 되면은 결과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M 곱하기 Q행렬이 될 거고요. B 곱하기 A행렬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P 곱하기 N행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을 곱하면 크기도 달라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보면은 A11은 B11.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은 괄호 계산해주고 뒤에 있는 행렬 세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A11과 B11이 곱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A12와 B21이 곱해지는 거고 A13와 A31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결과값은 C11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A21, A22, A23랑 AB12나 A22나 AB2를 계산하면 결국에는 C22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C31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C3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C의 세 번째 행렬. 그래서 세 번째 괄호,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C13가 된다. 그래서 보면은 요런 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해보면은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3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32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세 번째 가로에 두 번째 열 벡터를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렉이 걸려서 자꾸 넘겨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A 행렬이 3 곱하기 3행렬, B 행렬이 3 곱하기 2행렬이다 라고 했었을 때 A 곱하기 B 행렬, B 곱하기 A 행렬을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주면은 먼저 계산이 되는지 계산이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A 행렬은 3 곱하기 3x3 행렬, 그 다음에 B 행렬은 3x2 행렬이어서 마주보고 있는 숫자가 같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3x2. 그래서 3x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1, 2, 3. 1, 2, 3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1, 2, 3, 1, 2는 여기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현해 보면은 자, 1, 3, 4 행렬은 1, 3과 계산이 돼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 여기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주면은 각각의 행렬에 대한 우리가 합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x2까지 한번 해볼게요. 1, 3, 4는 1, 2, 2 각각에 대해서 곱해줘서 더해준 값은 요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산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행렬을 계산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곱에 대한 규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b 곱하기 a가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곱하기 a, b행렬 곱하기 a행렬은 b행렬 같은 경우에는 3x2가 되는 거고요. a행렬은 3x3. 그래서 각각 마주보고 있는 숫자가 다르죠. 이때는 고민 없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1, 2를 계산했을 때 1, 1, 2를 계산하면은 자, 대응하는 게 1, 1끼리는 대응이 되지만은 2에서는 대응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은 우리가 행렬의 크기를 대조해 봤을 때 마주보고 있는 열과 행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렬의 곱인 거고요. 그래서 행렬의 곱은 전부 다 전부 다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개수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나중에 코딩을 했었을 때 에러를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렬의 곱의 교환 법칙에 대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 A행렬과 B행렬을 곱해주는 것과 B행렬과 A행렬을 곱해주는 게 과연 같을까? 자, 아까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값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행렬과 B행렬이 곱해지면은 어떤 경우에는 값이 나오는데 B행렬과 A행렬은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쪽은 값이 있고 한쪽은 값이 없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을 보면은 자, A행렬은 3, 6, 1의 행 벡터가 되겠고요. B행렬은 1, 2, 4의 열 벡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 B 행렬과 BA 행렬. 자, A, B 행렬은 A행렬은 크기가 1 곱하기 3, B행렬은 3by 1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수가 같습니다.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과 1이 계산이 되는, 요렇게 하나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값은 1by 1이기 때문에 단일 수에 대해서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19로 이제 딱 뜨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 행렬로 바로 값이 하나만 뜰 겁니다. 자, 반면에 B행렬 곱하기 A행렬은 이제 3by 1이고 1by 3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수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계산은 가능하지만은 크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3by 3입니다. 그래서 1과 3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쭉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는 3by 3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이 상등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부터 같아야 되는데 크기도 다르고 원소의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거는 행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행렬의 교환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행렬의 곱의 법칙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순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의 A행렬, B행렬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주냐? K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이 상수는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이 되는데 아까처럼의 A행렬과 B행렬과 C행렬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수가 바뀌어져 가지고
A 행렬과 C 행렬과 B 행렬이 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끼리는 교환 법칙이 전혀 성립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행렬의 곱의 법칙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이 안 되지만은 다음과 같이 결합 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합 법칙은 성립이 안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만 가능하다면은 결합 법칙은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곱해져 있는 순서를 우리가 바꿔줄 수는 있지만은 이 순차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분배 법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C가 뒤에 곱해지는 것과 C가 앞에 곱해지는 것의 결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렬의 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행렬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 행렬식을 구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중에 역행렬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건데 이 역행렬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질 때 우리가 행렬식을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용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용도로 따지면 어떤 거냐? 행렬식은 도형의 면적이나 부피 등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정력학에서 이미 행렬식을 배우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면적이나 부피 등을 구할 때도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행렬의 유무를 판단할 때 만약에 이 행렬식 자체가 0인 경우, 이 0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를 안 하는 조건이고요. 만약에 0이 아닌 경우만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의 약자인 DET. 그래서 디터미넌트라고도 풀네임으로 좀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세 A 행렬이라고 하면은 아까 괄호는 이렇게 대괄호를 썼지만은 이때는 절대값을 씁니다. 그리고 이 행렬식은 유일한 값입니다.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 곱하기 1 행렬이거나 아니면 그냥 데이터 한 값으로 나옵니다. 데이터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1 한 개의 숫자로 그냥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2차 행렬식, 3차 행렬식, 디터미넌트는 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3차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식은 만약 고등학교 때 2차에 대한 행렬식을 배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 마주보고 있는 곱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1에 A22 마이너스 A2에 A2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차식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행렬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각선의 곱 마이너스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에다가 오른쪽 위로 가는 대각선. 그래서 그 대각선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차 행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3차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11에 플러스, A21에 마이너스, A13에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A11은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A11은 요 행렬. 그래서 플러스죠. 그래서 A11은 요 행렬이 이렇게 행렬식이 되는 거고 아까 이 행렬식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 대각선 곱의 빼기로 계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22에 A23 마이너스
A32에 A33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A21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A21, A31에 A23, A33. 그래서 이거를 뺀 나머지 이 행렬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A12, 그리고 A21, A3, A31, A23, A33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표현을 하면은 A1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행렬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13 계산이 되는 거고, A21, A22, A31, A32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3차 행렬식은 사실은 아까 뒤에 있는 규칙이 가장 일반적인 규칙인 건데 3차 행렬식에 대해서만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원래 있는 행렬식에다가 뭐를 써주냐면은 두 번째까지의 행렬을 다시 중복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방향은 플러스, 그리고 파란색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대각선 3개를 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빨간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로 뭐냐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행렬식에 대해서만 이 계산을 좀 실수하지 않는, 그래서 보통은 이 뒤에 있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두 번째 행렬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차 행렬식의 계산은 뒤에 있는 팁을 이용해서도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팁은 사실은 4차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4차는 다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역행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A의 인버스 라고 하는 것은 A의 역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A 행렬을 n by n의 전사각형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A 행렬에다가 A의 인버스를 계산을 해주고요. A 인버스에다가 A 행렬을 계산해 줬을 때 이 행렬 자체가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행렬 자체를 우리가 서로의 역행렬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A 행렬과 B 행렬이 곱해졌을 때 I 행렬이 나온다. 즉 A와 B가 조건이 또 있는 게 A, B가 정사각 행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행렬 자체가 정사각 행렬이었을 때 두 개의 곱 자체가 단행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는 서로 역행렬인 겁니다. 자, 역행렬일 때의 장점은 뭐냐면은 역행렬은 서로가 곱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I로 곱해주고 I와 A로 곱해줬을 때 A 행렬 이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단위 행렬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어떤 행렬을 곱하더라도 그 행렬 자체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이 나오는 조건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나오는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때가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칙 행렬. 그래서 영어로는 non singular matri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행렬실 자체가 0인 경우, 그래서 행렬식이 0인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 행렬이라고 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역행렬은 어떻게 계산하냐? A 행렬이 만약에 A11, A12, A21, A22라고 했었을 때 이런 역행렬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 over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 C11, C12, C21, C22라고 하고,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표현을 못 했었죠. 그래서 요 표현은 뭐냐면은 전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치 행렬은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트랜스포지션. 그래서 명사로 하면 트랜스포지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행렬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뒤집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행렬이 만약에 A11, A12, A21, A22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A 행렬이 이제 전체 행렬이라고 하면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12와 A2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뒤집히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전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 행렬이라고 하면은 A11에 A22 마이너스 A21에 A12에 A21.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였죠?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C11 같은 경우에는 A22 그리고 요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11은 A22 C12는 마이너스 A21 C22는 마이너스 A12가 되고 C22는 A1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A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식으로 그냥 한 번에 외우는 경우가 보통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A의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원오브에다가 대각선의 곱들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2 to A1. 그래서 요 두 개를 바꿔주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만 달아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게 2차원 역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A 행렬 성분 자체가 A, B, C, D라고 했었을 때 A의 행렬의 역행렬은 AD-BC분의 1에 DA가 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아마 가르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A의 트랜스포지 마이너스 그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연산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3, 1, 2, 4라고 했었을 때 A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의 곱을 이제 곱해줘서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와 3을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줬을 때 이제 계산을 해주면 0.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0.3이 되겠죠. 계산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차에 대한 역행렬을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선형대수 그 공업수학 7장과 8장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냥 역행렬 2x2에 대한 역행렬만 계산해 주고요. 나중에 확장이 되면은 연립 상미분 방정식이 이제 3개에 대한 상미분 방정식을 연립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은 아까에 대한 역행렬을 계산하는 거를 3차, 4차 이렇게 확장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이 역행렬을 고등학교 정도의 역행렬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좀 이해하는 데는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연립 상미분 방정식은 2개 이상의 미지 함수. 그래서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y1과 y2.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상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 상미분 방정식이 연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y1'이고 y2'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11의 y1 플러스 a12의 y2 이렇게 연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y2'이고 a21의 y1, a22의 y2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자,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냐? 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연립이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형태가 되어 있냐면은 y1', y2'에서 y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수 개수입니다. 그래서 a는 이게 상수입니다. 뭐 1, 2, 3, 4,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수가 되어 있는데 그 상수에 y1, y2,yn까지 곱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개수들에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형태는 양함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양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연립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연립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교과에서는 2개 이상은 잘 다루지 않고 딱 2개까지만 아마 다룰 겁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한 미지 함수 요것만 한번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행렬의 미분 표현을 한번 보면은 자, 행렬을 우리가 표현하는 걸 아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볼드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y1과 y2가 y 행렬, 이거 볼드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 행렬이라고 보면은 이 y 행렬을 미분을 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 거냐면은 각각의 안에서 속에서 미분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 행렬이 미분되어 있는 거는 y1'과 y2'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성분이 다 미분이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 아까처럼 y1'은 a11의 y1 플러스 a12의 y2 그리고 y2'은 a21의 y1 플러스 a22의 y2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아까처럼 우리가 y1', y2'을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행렬을 개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11, a12, a21, a22 이렇게 개수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1과 y2를 이렇게 변수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y1', y2'의 행렬은 y의 프라임의 어떤 행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되냐? A 행렬의 행렬이 되겠고 Y의 이렇게 행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Y의 행렬이 되겠고 A의 행렬과 Y 행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상미분 방정식은 간단하게 이런 식의 행렬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렬의 식을 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바로 고유치.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고유값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러한 행렬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고유값에 대한 것을 한번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값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냐? 마찬가지로 이 상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상미분 방정식은 아까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기 전에는 y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줬냐? c의 exponential 람다 xt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줬는데, 이제는 행렬 자체가 함수 자체가 두 개의 함수이기 때문에 y1과 y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1 그리고 y2는 c2의 exponential 람다 t.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써주면은 어떻게 써주냐면은 바로 y의 행렬이라고 하는 거. 자, 요 행렬은 어떻게 써주냐? y1과 y2를 써줄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주냐? 자, c 대신에 여기는 x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해봤을 때 x1의 exponential 람다 t, x2의 exponential 람다 t. 그래서 아까식대로 보면은 아까식은 이제 변수 자체가 exponential 람다 x였었죠. 그리고 exponential 람다 x였었습니다. 그래서 c1과 c2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뭐 독립변수를 x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개수를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개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이 exponential 람다 x를 그냥 상수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c1, c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식으로 따지면은 x1, x2가 되는 거고 exponential 람다 t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x라는 개수로 쓸 겁니다. 행렬로. 그래서 exponential t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x 행렬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까처럼 x1, x2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y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은 y 행렬은 x 행렬의 exponential 람다 t에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어디다가 대입해 줄 거냐면은 아까에 대해서 상미분 방정식의 행렬에 대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시간에 대한 미분인 거죠. t에 대한 미분. 그러면은 exponential 람다 t. 그래서 람다를 우리가 앞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y라고 하는 것은 x의 exponential 람다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행렬의 x 행렬의 exponential 람다 t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줄 수가 있냐면은 exponential 람다 t는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우리가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푸는 거냐면은 람다 a 행렬 x 행렬 곱해준 거는 람다 곱하기 x 행렬로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에서 뭐를 구할 거냐면은 이 형태에서 람다를 구할 겁니다. 람다가 뭐고, 그 다음에 x 행렬은 뭔지. 그래서 그때 이거를 성립하기 위한 이 람다가 바로 고유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행렬을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구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람다만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2장, 아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2장과 1장 3장에서 람다를 구했었던 거는 우리가 고유값만 구했었던 거고, 이번에는 뭐까지 구해줘야 되냐면은 이 y1과 y2의 관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바로 x에 대한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x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 벡터는 뭐냐면은 x, y1과 y2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우리가 기저를 어떤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람다의 개수가 만약에 n개다 라고 하면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역시 n개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값의 이제 풀이는 보면은 이제 A 행렬과 X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람다의 X 행렬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거를 우변으로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X 행렬 마이너스 람다의 X 행렬. 그 다음에 A의 X 행렬과 람다의 I 행렬을 우리가 곱해져 있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단위 행렬은 곱해지나 만하기 때문에 이 단위 행렬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X 행렬로 묶어주면은 A 행렬의 마이너스의 람다의 I 행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행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문제를 또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X가 0인 경우 X가 0의 행렬인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물론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X행렬이 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X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X1, X2 자체가 전부 다 0이다 이런 뜻인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값이 0인 거랑 똑같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X가 0이 안 되는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이 A-람다 행렬 자체가 어떤 값에 따라서 이 X가 0 벡터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 A 행렬 마이너스 람다의 A 행렬 자체가 뭔가 곱해져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행렬 자체가 역행렬이 되냐 안 되냐. 역행렬이 안 되면 이 행렬은 넘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행렬에 대한 뭘 따져줘야 되냐면은 역행렬의 유무를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A 행렬이 람다 I 행렬 자체가 역행렬을 갖는다. 그리고 A의 I 행렬 자체가 역행렬이 없다. 자, 만약에 역행렬을 갖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빚어오냐면은 만약에 역행렬을 가지면은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줘서 계산하게 되면은 무조건 x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아까 0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물리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행렬을 반드시 갖지 말아야 된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a 행렬 마이너스 람다 I 행렬 자체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게 되면은 A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X가 0이 되지 않는 조건이 바로 뭐냐? A 행렬 마이너스 람다 I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X 행렬이 0이 존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행렬 마이너스 람다 I 행렬 자체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이 값의 디터미넌트, 행렬식 자체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 람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람다를 구했다는 것은 뭘 구할 수 있냐? 기저를 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만 봤을 때는 문제 풀이 자체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보를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 행렬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풀이를 따졌을 때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A 행렬에 마이너스 람다 I 행렬을 빼주고요. 여기에 따른 행렬식 자체가 0인 경우. 그 0인 경우가 바로 고유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했을 때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람다, 1.2에 마이너스 람다, 4랑 마이너스 1.6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해 보면은 이거 두 개를 뭐예요? 대각선을 곱해줘서 서로 빼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1.2에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4.0은 이꼴 제로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은 결국에는 2차 연립방정식이 아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람다1과 람다2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바로 고유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각각의 고유 값에 대해서 각각의 뭐가 존재하냐면은 각각의 고유 벡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냐? 고유 값을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람다 x a 행렬 x 행렬의 곱은 람다의 x 행렬이라고 이렇게 따져줬을 때, 자, 요 행렬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고요. 각각의 고유 값에 대해서 값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람다1과 람다2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값이 다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a 행렬 마이너스 람다 I 행렬을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0.8인 경우에는 요런 행렬, 마이너스 2.0인 경우에는 이런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행렬의 x 행렬 이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자,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 x1과 x2가 무수히 많은 해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 중에 고유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y1과 y2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고유 벡터에 아무 해나 끄집어내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 것들을 아무거나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x1은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율에 대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x2는 자동으로 0.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이든 밑의 식이든 아무거나 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뭐냐면은 두 개의 식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간에 x를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혹은 어떤 분들은 x2를 1로 가정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x2를 1로 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아무 수나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고유 벡터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나중에 뭐를 통해서 이 값이 결정이 되냐면은, 아까도 C1, C2가 뭘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 경계 조건에 의해서 혹은 초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x1을 1로 혹은 x2를 1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x1을 1로 가정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 1차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2인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 x1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번째 2차 고유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고유 벡터, 그래서 첫 번째에 고유 벡터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풀이 방법이 처음 접해보면 굉장히 어색한, 왠지 좀 덜 푼 문제를 좀 대충 푼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거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 풀이는 대충 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을 먼저 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이용해서 초기치 문제와 경계치 문제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문제 풀이법이 좀 적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차원 행렬의 고유값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2차원의 행렬은 A 행렬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할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에 따르는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의 스퀘어에 대한 어떤 행렬식을 이용해서 람다의 스퀘어의 어떤 식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람다 1과 람다 2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식을 바로 특성 반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던 식도 마찬가지로 특성 반정식인데 이 연립 상미분 방정식도 해당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람다 1과 람다 2를 먼저 구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아까처럼 x 이퀄 1, x 이퀄 2 둘 중에 하나만 1을 만들어줘서 그 비율을 구해주는 게 바로 고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줘야 될 거는 A 행렬을 먼저 구해주고요. 이게 스텝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텝 2는 여기에 따라서 특성 방정식을 끌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우리가 고유 값을 이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스텝 4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해주면은 이것들의 조합이 바로 2차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제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y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y 행렬은 아까처럼 y1과 y2였었죠. 그래서 이런 행렬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고유값, 그쵸? 고유값은 기절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절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그냥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게 람다 1의 기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식이 요게 람다 2의 기저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뭐 해주냐면은 그냥 개수를 곱해준다. 그러면은 C1, C2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아까랑 스텝이 똑같은 겁니다. 아까 C1, C2는 초기값 혹은 경계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1, C2도 완전하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식, 즉 Y1과 Y2를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에 따라서 어떤 게 추가가 된 거냐면은 A 행렬 구하는 거, 아까랑 거의 식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뭐만 추가가 된 거냐면요, 요 행렬 추가된 거.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은 아까도 우리가 유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요거는 추가된 게 아닌 거고요. 특성 방정식의 계산에는 고유값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게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람다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유값을 계산한 그런 값이 되는 거고요. 행렬로 계산했을 때는 약간 풀이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스텝은 제차의 해에 대한 스텝을 계산하는 거는 아까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보면은 예제 4-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분 방정식이 존재를 했을 때 A 행렬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초기값이 해당되는 행렬이 존재를 할 때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여라.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y 자체가 그냥 단일 함수였었는데 이번에 행렬인 거죠. 그래서 행렬에 대한 함수를 x 행렬의 익스포넨셜 람다 t라고 가정을 해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아까처럼의 고유치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 그 고유치 문제의 개수가 되는 거는 a 행렬과 마이너스 람다 i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결국에서 계산해보면 이 행렬식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 행렬식을 계산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특성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산하시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람다1과 람다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람다1, 람다2의 각각에 대해서 뭐를 계산해 주냐? 이것들이 바로 뭐였냐면은 고유치인 겁니다. 고유값. 그러면 각각의 고유치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계산해 주려면은 각각에 대해서 람다1과 람다2를 대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람다1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중에 대해서 개수를 우리가 x1을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x1을 우리가 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x2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대해서는 x1에 대한 고유 벡터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람다2도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1과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될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계산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뭐 0.5와 마이너스 0.5가 되는데 이게 계산이 틀린 건가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만 맞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어떤 분들은 뭐 4와 4가 계산이 됐는데 틀린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1대1, 1대1 이기 때문에 비율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유 벡터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아까에 대해서 일반에 대해서 쭉 문제를 풀어주면은 아까에 대한 고유 벡터, 고유치, 고유 벡터 두 번째 고유 벡터 고유치를 곱해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C1은 1, 1, C2에다가 1에 마이너스 1에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0.04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t의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에 다시 C1과 C2를 우리가 구해본다라고 하면은 초기값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의 초기값이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 적용값을 해당되는 값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y제로는 0에 150이 됐기 때문에 C1의 1, 1, C2의 1, 1이어서 위에 있는 식은 0, 밑에 있는 식은 150이 되죠. 그래서 연립을 해주면은 C1, C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다시 또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YT를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행렬이 되면은 Y1T가 되겠고, 밑에 있는 식의 Y2T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연립 상미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런 고유치와 고유치와 그 다음에 고유 벡터만 넣어서 계산을 해줬을 때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차 연립 상미분 방정식은 결국에는 행렬화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y' 행렬과 a 행렬 곱하기 y 행렬에 되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고유치,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계산해 주고요. 그래서 일반해를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일반해는 역시 제차해인 거죠. 왜냐하면 해 자체가 RX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차해입니다. 그래서 제차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개수는 뭐냐면은 이게 뭐였냐면은 초기 조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조건.
조건의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C1, C2를 구할 수가 있고 해를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차 해가 아닌 비제차 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차 해는 어떻게 되냐면은 끝에 항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 이 행을 우리가 RX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RX1, RX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G1과 G2로 이게 교과서의 풀이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Y'이라고 하는 것은 A행렬, Y행렬 플러스의 G행렬, 요 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요게 뭐냐면은 아까의 RX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냐? 비제차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해는 역시 제차해와 특수해. 그래서 Y의 H의 행렬과 Y의 P의 행렬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에는 제차해와 특수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제차해는 아까 앞에 있는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특수해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마찬가지로 해의 형태에 따라서 미정계수법, 계수를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2장과 3장의 해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아까의 y'의 행렬이고 ay의 플러스 g행렬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행렬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g행렬도 역시 함수의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함수의 형태로 하면은 계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상수로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수는 굉장히 계수 비교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상수의 행렬이 있다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y의 초기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해를 구해보면은 먼저 이제 그 비제차에 대한 항이 있기 때문에 제차의 해와 비제차의 해로 두 개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제차에는 이제 특수해를 같이 더해주는 그런 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차에는 y행렬을 x행렬의 익스펜셜 람다 t로 가정을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고유치 문제로 변형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디터미넌트 값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요 행렬을 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값이 0인 거, 그래서 이 0인 게 바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을 계산했을 때 결국에는 람다에 대한 식을 뽑을 수가 있고, 이 람다의 식은 근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고유치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고유치에 대해서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고유치를 각각에 대해서 어디에 대입해 주냐? A 행렬에 마이너스의 람다 I 행렬, 그리고 X의 행렬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A 마이너스 람다 I 행렬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1 혹은 X2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1로 가정해주면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1도 1 이렇게 가정을 해주고 문제를 풀면은 다음과 같이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해주고요. 고유 벡터와 해당되는 고유치의 기저를 곱해주면은 그게 첫 번째 기저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기저. 그리고 두 번째 기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또 개수가 또 존재를 하는 거고, 그 개수를 어떻게 해주냐? 그냥 써줍니다, 일단은. 그래서 C1의 개수. 그리고 첫 번째 기저, C2의 계속 기저. 그래서 이번엔 기저가 또 행렬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요게 제차의 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차 방정식은 이 상태에서 이제 개수를 넣고 이제 계산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비제차이기 때문에 역시 YH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YP를 구해줘야 됩니다. 특수해. 근데 특수에는 우리가 RX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G의 형태가 뭐냐면은 상수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K1과 K2로 가정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 넣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결과적으로 좌변은 0, 우변은 K1, K2가 되겠고, 그 다음에 G에 대한 함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K1과 K2를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K1은 3, K2는 0이 나와서 결국에는 YP라고 하는 것은 3과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G가 상수이면은 그냥 K1, K2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if G의 행렬 자체가 좀 본의 아니게 좀 어렵게 뭐 코사인 10t다 혹은 여기는 사인 10t다 뭐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 자체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YP는 좀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해주냐, K1의 코사인 10t외 플러스 K2의 사인 10t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K3의 코사인 10t에 플러스 K4의 사인 10t로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럴 때는.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는 이제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에 대한 거를 문제를 풀어주고, 만약에 이제 코사인과 사인으로 될 때는 요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준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만 인지해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에 접근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Y 행렬의 G까지 구해주면은 결국에는 G 행렬, YG 행렬은 이렇게 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C1과 C2를 어떻게 해주냐? 초기 값을 대입해줘서 문제를 풀어줘서 C1과 C2를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적용해줘서 계산을 해주면은 C1과 C2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개수를 C1과 C2를 다음과 같이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YT를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계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계 상미분 방정식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나중에 어디서 쓸 수 있냐면은 제어 분야, 그래서 시스템 동력학, 시스템 이제 동력학이라고도 하고 시스템 해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동력학.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냐? 차수를 축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미리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다음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그런 어떤 단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실질적으로 있는 거고요.
시스템 해석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또 다른 과목에서는 수치 해석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수치 해법 혹은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에서도 이러한 차수 축소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요. 이러한 변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계 상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이러한 행렬의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2차식을 2계도 함수를 1계도 함수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어떤 2계도 함수를 1계도 함수의 연립 형태로 바꿔주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차수를 축소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차수를 축소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차수 축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 n개의 미분 방정식을 1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y1을 y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축소를 해주는 방법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은 y2를 y1이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y1과 y2의 연립이 되어 있는 형태가 처음 존재를 하고 그 문제를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계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이 y와 y'을 마치 독립 변수인 것처럼 문제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y1을 y, y2를 y'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y'은 y1'으로 또 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2는 y1'으로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하나를 추가해줘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y2'이라고 하는 것은 y''이기 때문에 y''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개수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y와 마이너스 ay''이 돼서 각각이 돼서 뭐 해주냐면은 아까 치환해줬었던 y1과 y2의 치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y1'과 y2'이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주면은 y1'은 y2가 되겠고요. y2'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by1과 마이너스 ay'2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다시 행렬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행렬식으로 만약에 바꿔주면은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y1'과 y2'으로 이렇게 행렬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서 쓸 수가 있냐면은 0 곱하기 y1 플러스 1 곱하기 y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0과 1, y1과 y2를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y2'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로 곱해준다. 그래서 마이너스 b와 a1, 마이너스 a와 y2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a의 행렬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은 결과적으로는 y'과 ay의 곱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a에 대해서 뭐를 해주냐면은 고유값 문제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값의 문제를 풀어주면은 디터미넌트가 a 행렬의 마이너스 람다의 i 행렬로 이렇게 해줘서 이 값이 결국에는 0이 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고유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람다가 돼서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곱을 빼주게 되면은
어떤 형태랑 같냐면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었던 특성 방정식이랑 해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 자체는 똑같이 나올 텐데요. 해 자체의 특성 방정식도 역시 해가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푸는 방식이 바로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 이제 시스템 해석에서도 이런 형태로 이제 푸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 수치 해석도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타임 스텝별로 해당이 돼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4-1-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있는 거는 우리가 2장에 대해서, 3장에 대해서, 에 대한 솔루션으로, 특성 방정식을 끌어내서 익스포넨셜 람다 t라는, 람다 x라는 그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은, 해당되는 차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은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0.75y는 이꼴 0이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 문제를 y0와 y 프라임 0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립방정식 문제로 변환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차수를 축소를 시켜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1을 y, y2를 y1 프라임으로 가정을 해주고요. y 프라임은 결국에는 y1 프라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y1 프라임은 y2가 되는 거고요. 이 식은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y2 프라임은 y 더블 프라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을 변환을 밑에처럼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변환을 해주면 마이너스 0.75y가 되겠고 마이너스 2y 프라임이 돼서 결국에는 y는 y1 그리고 y 프라임은 y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첫 번째와 식 두 번째를 어떻게 해주냐? 마찬가지로 행렬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y1 프라임과 y2 프라임은 결국에는 이러한 행렬식, 그래서 아까처럼 0, 1,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2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1과 y2의 행렬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초기값도 아까는 y와 y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 y는 y1, y 프라임은 y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값도 어떻게 해주냐? y0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와 0의 행렬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의 초기값도 변경이 되면은 식도 이런 식으로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행렬과 해당되는 초기값의 행렬을 각각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차수를 축소를 시켜줘서 연립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바꿔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유값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 값이 a-람다 디터미넌트 값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곱을 따져주면은 아까와 또 마찬가지로 특성 방정식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교적인 풀이로도 이런 특성 방정식을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람다1과 람다2의 기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그런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또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고유 벡터를 x1을 1 이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x1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고유 벡터, 그 다음에 람다2에 대한 고유 벡터는 다음과 같이 또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문제를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일반 해에 대해서 yt라는 것도
결국에는 C1과 첫 번째 기저, C2와 두 번째 기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C1과 C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초기값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결국에 yt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y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yt가 되겠고, 아까는 y'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식으로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의 t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쭉 계산해 보면은 가운데서는 1.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의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의 t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에 있는 원소와 두 번째에 있는 원소가 두 개 가까이 미분 관계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식이 미분하면은 두 번째에 있는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걸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의 3의, 자,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5t가 되겠고, 플러스 개수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5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1.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t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밑에 있는 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기교적인 풀이로 C의 익스포넨셜 람다 t로 해가지고 yt를 해서 차수를 축소하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냥 yt가 그냥 위에 있는 요식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차수를 축소를 하게 되면 y'도 우리가 결국엔 미분을 하지 않고도 또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문제를 풀까? 라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 바로 수치 해석에 해당되는 방법, 또 시스템 해석에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푸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전산 수학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는데 이 개념이 바로 수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 수학에 대한 수치 해석은 우리가 아무리 잘 풀어봤자 시간에 대한 도함수를 한번 따져보면은 시간의 도함수를 1개 도함수밖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급 스킬로 가면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 다단계법으로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은 수치 해석, 그러니까 컴퓨터로 문제를 풀면은 이게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1개 도함수로 밖에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것을 차수를 축소를 시켜서 1개 도함수로 바꿔주고요. 1개 도함수의 행렬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팅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손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컴퓨터로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으로밖에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에서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변환하는 방법, 왜 이런 방법을 같이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나중에 컴퓨터 혹은 이런 코딩하는 방법을 해서 배울 때는 다음에 해당되는 차수를 축소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업수학 4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